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사람들이 30분씩 줄을 섰던 것은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360도 돌아가는 한 휴머노이드였고 그 회사는 1974년 자동차 한 대로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새 아틀라스는 관절 56개가 사람과 다른 방향으로 꺾입니다. 그 회사를 인수한 사람은 그룹 회장이 되기 전 사제 2,400억을 직접 던진 손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주의 할아버지는 1974년 이탈리아에서 자동차 한 대 도면을 받아든 농민이었습니다. 50년 사이 같은 회사가 일본을 따라잡고 폭스바겐을 따라잡고 이제 일하는 로봇을 만듭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2026년 1월에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중앙홀에는 새해 벽두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온 외국 기자, 패딩 위에 사원증을 2개씩 단 엔지니어, 손에 행사 안내 책자를 든 일반 관람객까지 뒤섞여 있었죠. 그 인파가 가장 길게 늘어선 곳은 자동차 부스가 아니었습니다. 부스 면적은 1836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555평. 그 넓은 공간에 자동차는 단 한두 대만 놓여 있었고 나머지 자리는 전부 로봇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행사 4일 내내 입구에는 30분에서 60분짜리 대기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기다려서 보고 싶어한 것은 한 휴머노이드였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새로 공개한 차세대 아틀라스. 관절 56개가 사람과 다른 방향으로 꺾이고 다리는 360도까지 돌아갑니다. 무대 위에서 그 로봇은 허리를 비틀고 다리를 뒤로 접어 올린 다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의 로봇은 유튜브에서 춤을 추거나 공중제비를 도는 영상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던 시절에는 재미있는 영상 만드는 회사 정도의 이미지가 강했고 엔터테인먼트용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던 셈이죠. 그런데 라스베이거스의 그 부스에서 아틀라스는 부품을 집어들고 옮기고 정해진 자리에 끼워 넣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춤추던 로봇이 일하는 로봇으로 옷을 갈아입고 무대에 다시 오른 것입니다. 외신 반응도 즉시 따라붙었습니다. 미국 IT 매체 CNN은 행사장에서 본 모든 로봇 가운데 이 아틀라스를 최고의 로보틱스로 꼽았습니다. 더 버지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같은 무대에 올라온 테슬라의 옵티머스보다 동작이 더 진보했다고 평가했죠. 한 회사의 부스가 행사 전체의 화제를 가져간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부스 앞에 줄을 선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 모든 것이 어느 회사의 작품인지 정확히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 회사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까지 머릿속에서 곧장 이어붙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가장 긴 줄이 누구의 부스 앞에 서 있었는지, 그날 그 자리에선 의외로 흐릿했던 셈입니다. 휴머노이드계의 TSMC가 되겠다는 말이 한 그룹 안에서 임원들 사이에 공공연히 돌고 있었고 2028년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그 로봇을 직접 양산한다는 계획까지 이미 사내 문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심을 품은 회사의 정체는 의외로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한국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1974년 한 노인이 이탈리아에서 받아든 자동차 한 대 도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도면이 어떻게 50년 뒤 라스베이거스의 휴머노이드로 이어졌는지 1974년 그 여름부터 따라가 봅니다. 1974년 가을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서 한 자동차의 도면이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디자인은 주지아로, 엔진은 미쓰비시, 그러나 차체와 조립은 울산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이자 세계에서 16번째로 자국 모델을 가진 나라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차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 회사는 전국 공모를 엽니다. 채택된 이름은 포닉. 응모자는 충주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던 한 시민이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닌 양복점 주인이 한국 첫 국산차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1976년 1월 26일 포니가 시판됩니다. 첫 해 판매량은 1726대, 국내 점유율 43.5%였습니다. 공장 안의 풍경은 도면과 달랐습니다. 영국에서 온 턴불 부사장은 라인을 돌아보다가 부품의 색이 제각각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입에 올린 한국말은 짧은 사투리였습니다. 색도 없니다. 색이 없다. 즉, 페인트가 균일하지 않다는 뜻이었죠. 국산 개츠기의 눈금이 공장마다 달랐던 시절. 그 어긋난 눈금이에서 첫 국산차가 굴러나왔습니다.
다음 도전은 바다 건너에 있었습니다. 1985년 2월 엑셀 양산이 시작되고 1986년 1월 미국 진출이 단행됩니다. 기본가 $4,995. 첫 해 판매 16만 8천여 대. 미국에 신규 진출한 수입차의 첫 해 판매로는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가격표를 본 미국 딜러들이 공급량이 모자란다는 말을 먼저 꺼냈을 정도였죠. 한국 자동차가 처음으로 미국 도로 위를 굴러간 사건이었습니다. 숫자는 계속 쌓였습니다. 1989년 누적 수출 100만 대, 1996년 누적 생산 1000만 대. 10년 만에 자릿수가 한 칸 더 붙은 셈이었죠. 그리고 1991년 9월 16일 갤로퍼 1호차가 라인에서 내려옵니다. 정주영의 차남 정몽구가 1977년 세운 현대전공이 만든 SUV였습니다. 갤로퍼는 이듬해 약 24,000대가 팔리며 국내 SUV 시장의 절반을 단숨에 가져갑니다. 동시에 그 차는 차남이 자기 이름으로 처음 굴려본 인큐베이션이기도 했습니다. 이 편의 주인공이 본무대로 올라오기 전에 자기 손으로 라인을 한번 돌려본 것이죠. 농민의 손에서 시작된 회사가 이제 세단 소형 SUV 라인업을 모두 갖춘 것이었습니다. 세기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 21일 아버지가 떠난 자리, 1편이 따라간 그 일대기의 마지막 줄이 굵은 활자 한 줄과 작은 사진 한 장으로 신문 부고란에 인쇄되던 봄이었습니다. 회사는 아들의 손에 남았고 라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1편이 다룬 50년이고 동시에 3편이 회수해야 할 시작점입니다. 1974년의 한 장 도면, 1976년의 첫 시판, 1986년의 첫 미국 도로, 1991년의 첫 SUV, 그리고 누적 1천만 대까지 한 회사가 한 세대 만에 0에서 1천만으로 가는 동안 그 회사의 미국 시장은 정점이 아니라 전혀 다른 풍경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 그 자동차 회사는 미국에서 조롱받고 있었습니다. 1997년 겨울 한국은 외환을 잃었습니다. IMF가 들어오고 30대 그룹의 절반이 부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자동차 회사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아와 아시아자동차가 무너졌고 1998년 10월 19일 현대는 그 두 회사를 인수합니다. 채권단이 깎아준 짐의 무게가 먼저 눈에 띕니다. 기아 부채 3조 2,800억 원이 탕감됐고 아시아차 부채 1조 5,800억 원이 함께 지워졌습니다. 거기에 출자 전환만이 조 5,200억 원. 현대는 그 위에서 51% 지분과 경영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위기 속에 단행한 큰 사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1998년 12월 한 사람이 현대자동차 회장 자리에 앉습니다. 차남 정몽구. 그해 환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정몽구는 1938년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났습니다. 형제 중 SKY로 간 동생들과 달리 그는 한양대 공대를 나왔죠. 학력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977년 40의 나이에 현대전공을 차렸고 그 자리에서 14년 동안 컨테이너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갤로퍼라는 SUV를 묵묵히 찍어냈습니다. 1991년 9월에 나온 그 갤로퍼는 이듬해 국내 SUV 시장의 절반을 잠깐 가져갔습니다. 자동차로만 자기 자리를 만들어 온 사람이었죠. 1978년에는 아버지를 대신해 옥에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도시개발 사장 시절 압구정 아파트 1512가구 중 952가구가 사원용이라 했지만 660여 가구가 정관계와 언론, 재계로 빠진 사건이었습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그 자리에서도 입을 닫고 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장이 된 그 순간 미국의 시선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차는 미국에서 농담의 소재였습니다. 데이비드 레터맨 쇼의 톱10 코너. 우주에서 장난칠 수 있는 10가지 중 8번 항목은 우주선 계기판에 현대차 로고를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우주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농담이었죠. 다른 미국 매체는 한 줄을 더했습니다. 현대차를 80마일 이상 달리게 하는 방법은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것뿐이다. 그 시기 미국 언론에서 현대차는 아예 싸구려의 동의어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농담을 환갑의 정몽구가 양재동 사옥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에 모자를 둘러쓰고 새벽 일찍 출근해 공장을 돌던 학력으로는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물론 그 회사 안이
모두 빛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조 갈등, 훗날 터질 세타 엔진 결함 같은 그림자도 같은 시기에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 회사가 흥으로 가는 길에는 늘 그늘이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은 우리가 1편과 2편에서 이미 충분히 보아온 풍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환갑의 차남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른 모든 회사가 두려워하던 약속이었습니다. 조롱이 자랑으로 뒤집힌 시점은 한 가지 약속에서 시작됐습니다. 1999년 봄, 정몽구는 미국 시장에 한 가지 보증을 내겁니다. 10년, 10만 마일, 파워트레인을 그만큼 무상으로 책임진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시절 미국 자동차 업계의 표준은 다른 숫자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1999년 미국 시장의 보증 표준은 3년 5만 마일, 가장 잘 나가던 토요타조차 5년 6만 마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내건 숫자는 10년 10만 마일, 2배도 모자라 거의 3배에 가까운 약속이었습니다. 미국 판매왕 릭 케이스의 제안을 정몽구가 본사 결제로 직접 꺾어받아 아는 결과였습니다. 업계 안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증은 곧 회사를 갉아먹는 비용이 됩니다. 1990년대 후반의 현대차는 그 비용을 감당할 만한 회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몽구는 이 보증을 두고 평생 가장 큰 배수의 진이라 칭했습니다. 보증을 먼저 내걸고 그 보증을 감당할 품질을 회사 안에서 끌어올린다는 역순의 결정이었습니다. 1999년 그 봄, 정몽구는 미국 매장 앞에 한 글자를 새깁니다. 10년. 그리고 그 한 글자는 양재동 사옥의 새벽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환갑을 넘긴 회장은 새벽 일찍 작업복 차림으로 출근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공장을 도는 모습은 임원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죠. 현장에서 보고, 현장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해결한다. 3현주의라 불린 이 원칙은 보증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회사 안의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품질 지표가 외부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시점은 그로부터 5년 뒤였습니다. 2004년 미국 JD 파워의 신차 품질 조사, 100대당 결함수가 적을수록 좋은 이 지표에서 현대차는 102점, 업계 7위에 올랐습니다. 그 한 칸 아래 8위에 도요타가 있었습니다. 104점, 점수 2단위 차이로 처음 도요타를 이긴 해였습니다. 같은 해 소나타는 중형차 부문 1위, 한국 브랜드가 JD 파워 부문상을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미국 매장 앞에서 1990년대 내내 들리던 농담들이 그 해를 기점으로 자리를 바꿉니다.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야 80마일을 낸다던 그 차가 도요타보다 결함이 적은 차로 뉴스에 등장한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매체에서는 현대차의 대약진이라는 평가가 잇따랐고 한 외신 표현은 지금도 회자됩니다. 지구가 평평해졌다는 표현이 회자될 만큼 충격이었다. 그 정도의 반전이었습니다. 반전의 무게는 미국 안에서도 곧장 드러났습니다. 미국 주지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 양재동으로 직접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의 현대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라베마, 조지아, 그 이름들이 이 시기에 차례로 한국 땅을 밟습니다. 1990년대 미국 토크쇼에서 농담거리였던 회사가 2000년대 중반 미국 주주들의 영업 대상이 된 것입니다. 굴욕의 자리가 5년 만에 협상 테이블의 상석으로 옮겨 앉은 셈이었습니다. 10년 10만 마일이라는 약속이 회사의 정체성이 된 시점도 이 무렵입니다. 보증은 더 이상 마케팅 카피가 아니었고 품질로 증명된 자기 선언이 되었습니다. 환갑의 회장이 새벽마다 공장을 돌며 받아 적은 노트가 그 약속을 받쳐준 가장 두꺼운 장부였죠. 도요타를 처음 추월한 그 해부터 현대차는 글로벌 5위로 가는 사다리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한쪽을 떠받치고 있던 회사는 사실 정몽구 회장이 1977년에 직접 세운 현대전공이었습니다. 2000년 11월 1일 현대전공은 사명을 바꿉니다. 현대모비스. 이 회사가 맡은 일은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한 대의 자동차는 부품 약 2만 5천 개로 이루어진 거대한 퍼즐이었습니다. 조립라인 노동자들이 그 조각을 일일이 끼워 맞춰야 했죠. 모듈화는 그 조각들을 미리 백물결표 200개 단위 덩어리로 모아 라인에 공급하는 작업입니다. 셋시 모듈, 칵핏 모듈, 프론트엔드 모듈. 라인 위에 도착할 때 이미 절반은 조립이 끝나 있는 셈이었죠. 그 결과 조립 시간은 짧아졌고 품질 편차는 줄었으며 원가는 떨어졌습니다.
한 차종에서 검증된 모듈은 다음 차종에서 다시 쓰였고 같은 노하우가 미국, 유럽, 인도, 중국 공장의 라인에 그대로 복제됐습니다. 갤로퍼에서 시작된 SUV 라인은 산타페와 투싼으로 확장됐고 소나타와 그랜저는 미국 도로의 중형 세단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만든 소형차가 인도 도로의 한 축을 잡았고 중국 베이징 공장의 소나타가 베이징 택시의 색을 바꿨습니다. 한 모델이 한 시장에서 검증되면 그 다음 시장으로 라인업이 흘러가는 구조였죠. 여기서 다른 영상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한 줄을 보태야 합니다. 1985년 LA 올림픽 직후 정몽구는 대한양궁협회 2대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1997년까지 4선, 2005년부터는 외아들 정의선이 양궁협회장 자리를 이어받아 5연임으로 들어갑니다. 1985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41년 한국 양궁이 올림픽에서 수십 개의 금메달을 가져오는 동안 그 뒤에는 한 가문의 부자 양대 후원이 단 한 해도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내 단일 종목 스포츠 단체에 대한 부자 양대 후원으로는 사실상 최장 기록이죠. 자동차 라인에서 굴리던 같은 결정을 한 가문이 운동장에서도 똑같이 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2010년 정몽구는 그룹 회장으로서 현대차 그룹을 글로벌 5위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2021년 7월 22일 미국 디트로이트 이 자리에서 정몽구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헌액됩니다. 헨리 포드, 토머스 에디슨, 팔 벤츠, 혼다 소이치로 자동차 100년의 이름들이 새겨진 그 벽에 한국 이름 하나가 같은 반열로 올라간 순간이었습니다. 1938년생 환갑의 차남이 1998년 미국에서 조롱받던 회사를 인수해 14년을 끌고 온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던 해 손주는 이미 다른 50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손주의 이름은 정의선이었습니다. 1970년 10월 18일생 정주영의 장손이자 정몽구의 외아들 휘문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거쳐 샌프란시스코대에서 MBA를 받았죠. 1999년 현대차 구매 자재본부 이사로 입사한 그는 입사 6년 만인 2005년에 기아자동차 사장으로 올라섭니다. 2009년 부회장에 오른 뒤로는 11년의 수업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기아를 흑자로 돌리고 디자인을 다시 세우고 외부 인재를 한 명씩 데려오면서 그리고 2018년 9월 수석 부회장, 2020년 10월 14일 마침내 그룹 회장에 취임합니다. 그런데 회장이 된 그의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없었습니다. 4만원짜리 카시오 F-91W 전자시계 하나. 신년에는 양재동 사옥이 아니라 모터 스튜디오 고향에서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연단에 올라 직원과 마주 앉는 타운홀 형식이었습니다. 작업복과 모자로 새벽 공장을 돌던 아버지와는 또 다른 소탈한 결의 리더였죠. 그런데 회사를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람을 사오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국적, 성별, 학력, 연차와 관계없이 오로지 실력. 아직 기아 사장이던 2006년 그는 직접 독일행 비행기에 올라 한 디자이너의 사인을 받아옵니다. 아우디 TT를 그린 폴크스바겐 그룹 출신 피터 슈라이어. K5와 K7 디자인을 그가 주도하면서 기아는 2년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섭니다. 영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5년 11월 람보르기니에서 디아블로 GT와 무르시엘라고의 선을 그었고 벤틀리 디자인 디렉터까지 지낸 루크 동커볼케가 합류합니다. 같은 해 BMW M 부문 부사장이던 알버트 비어만도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M3와 M5의 주행 감각을 빚던 손이 N브랜드와 G70, 스팅어로 옮겨오자 외신은 아시아에서 가장 잘 달리는 세단이라는 평가를 G70에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푸른 눈의 정의선 사단이라 불렀습니다. 그 사단의 첫 결과가 2015년 11월 4일 서울 DDP에서 베일을 벗습니다. 한복과 한지로 꾸민 무대 위 한국 최초의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 동커볼케가 디자인을 총괄한 이 브랜드로 그는 2022년 월드카 퍼슨 오브 더 이어에 오릅니다. 그리고 2021년 이 GMP 플랫폼 위에 올라탄 아이오닉 5가 등장합니다. 800V 시스템에 18분 만에 80%를 채우는 급속 충전, 1회 충전 500km 이상의 주행거리, 이듬해
세계 올해의 차, 세계 올해의 전기차,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 한국 자동차가 처음으로 받아든 3관왕이었습니다. 이듬해 아이오닉 6과 같은 무대에서 같은 3관왕을 받아갑니다. 2년 연속 한국차가 이 트로피를 들고 무대를 내려간 것은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정의선은 자신의 통장에서 직접 2,400억을 빼냅니다. 2018년 그룹은 미래를 5개의 칸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자율주행, 전동화, 수소, AI, 그리고 로보틱스. 그의 그룹 안쪽에는 작은 조직 하나가 새로 생깁니다. 이름은 로보틱스랩. 자동차 회사가 자기 안에 처음으로 로봇 부서를 따로 떼어낸 순간이었죠. 그러나 미래로 가는 길목에 먼저 큰 벽이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28일 그룹은 현대모비스를 분할해 글로비스와 합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곧장 반대 의견을 내놓았고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 루이스도 잇따라 반대 권고를 냈습니다. 결국 5월 21일 그룹은 안건을 자진 철회합니다. 미래 그림을 그리려던 손주가 처음으로 시장에서 발이 묶인 순간이었죠. 발은 묶였지만 입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2019년 10월 사내 타운홀 미팅 단상에 선 그는 직원들에게 한 줄을 던집니다. 미래의 현대차는 자동차 50%, 개인용 비행체 PAV 30%, 로보틱스 20%인 기업이 될 것이라고.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사내에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는 자기 통장을 엽니다. 2020년 12월 11일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발표합니다. 소프트뱅크가 들고 있던 지분 80%를 가져오는 계약. 인수가는 약 8.8억 달러. 2021년 6월 21일에 거래가 완료됐고 그 안에 회장 본인의 사재 2,400억 원이 직접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룹이 사는 게 아니라 회장이 자기 돈으로 같이 사는 베팅이었죠. 그 베팅이 6년 뒤에 어디서 결과로 돌아왔을까요? 처음에 던졌던 그 30분 대기 행렬. 그 회사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부스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던 그 56자 유도 휴머노이드가 2020년 한 손주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2,400억의 6년 뒤 모습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재 2,400억, 인수총액 약 8.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그리고 6년 뒤인 2026년 시장에서는 이 회사의 IPO 기업 가치를 40조 원 안팎으로 추정합니다. 1조에서 40조. 한 손주가 회장이 되기 전 자기 통장에서 직접 빼낸 돈이 6년 만에 약 40배의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평가는 평가일 뿐. 진짜 시험은 양산이었습니다.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아틀라스가 시퀀싱 업무에 투입됩니다. 같은 해에 연 3만 대 양산체제가 가동되고 2030년에는 정밀 조립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자동차를 한 해 수백만 대 찍어내던 그 공장 라인이 이제 일하는 로봇을 같은 방식으로 찍어내겠다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업계 일각은 이 회사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휴머노이드계의 TSMC. 누가 어떤 두뇌를 얹든 몸체 자체를 가장 안정적으로 양산해줄 수 있는 회사. 자동차 50년 동안 쌓은 양산 노하우가 로봇이라는 새 품목 위에 그대로 올라간다는 뜻이었죠. 1974년 자동차 한 대에서 2026년 휴머노이드까지 50년 동안 한 회사가 같은 결정을 3번 반복했습니다. 결정의 이름은 매번 달랐지만 결국 같은 한 줄로 묶입니다. 첫 번째 결정의 이름은 도전이었습니다. 1974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자동차 한 대 도면을 받아든 농민. 정주영이 입버릇은 이봐. 해봤어? 한마디였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자동차를 만들던 시대에 그는 한국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 우겼습니다. 두 번째 결정의 이름은 뚝심이었습니다. 1998년 환갑의 차남이 친정체제로 회사를 받았고 양재동 사옥에 작업복과 모자 차림으로 새벽 일찍 출근했습니다. 1999년 다른 회사가 두려워하던 10년 10만 마일 무상보증을 미국 매장에 내걸었습니다. 그 결정은 글로벌 5위로 이어졌고 2021년 7월 디트로이트에서 한국인 최초의 자동차 명예의 전당 헌액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정몽구의 14년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결정의 이름은 융합이었습니다. 카시오 전자시계와 청바지 차림의 손주가
외부 인재를 사왔고 그룹 회장이 되기 전 자기 통장에서 사재 2,400억을 빼서 한 로봇 회사에 직접 던졌습니다. 2025년 글로벌 727만 대로 4년 연속 세계 3위. 영업이익은 폭스바겐을 처음 추월하며 세계 2위에 올라섰습니다. 도전. 뚝심, 융합, 세 결정은 모두 같은 한 줄에서 출발했습니다. 정주영은 자서전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버티는 세계 자동차 시장 3파전. 이제는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때가 됐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무기, 우수한 인재가 있기 때문이다. 정주영이 일하는 로봇을 봤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그 답을 우리는 그가 자서전에 이미 남긴 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할 무기는 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모으고 던지는 일을 세 사람이 50년 동안 번갈아 했을 뿐입니다. 1985년부터 2026년까지 41년. 한국 양궁을 부자양대가 후원해온 시간만큼 한 가문이 같은 결정을 다음 50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굴려갈 것입니다. 1편이 한 사람의 흥과 망을 따라갔고 2편이 적통이 갈라졌다 다시 합쳐지는 균형을 따라갔다면 3편은 흥의 회수였습니다. 1편과 2편을 보지 않으셨다면 함께 보시면 한 가문의 50년이 한 호흡으로 들립니다. 흥망일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